최고급 호텔은 안 맞으시죠? 아버님은 집에 계세요. 괜히 실수해서 망신시키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경비 친구분들이랑 식사 한 끼 하세요. 여기 2만 원이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실장, 리조트 모든 예약 취소하세요. 우리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부터 사위에게 홀대받은 경비가 사위를 참교육하는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오태석은 그걸 똑똑히 들었지요. 아주 또렷하게요. 평소처럼 조용한 식탁이었습니다. 반찬 몇 개 놓고 딸 수지는 남편의 사업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어요. 도연은 새 계약이 어쩌고 투자 유치가 어쩌고 요란한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속에서 은근한 자랑과 우월감이 번지는 게 곁에서 보기에도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석이 조용히 한마디 물었습니다. 이보게, 그 큰 투자금 관리는 투명하게 하고 있나? 순간 공기가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은 참 듣는 사람이 더 얼얼할 정도였지요. 도연이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냥 경비 출신이시잖아요. 평생 집 지키던 분이 그쪽은 잘 모르시잖아요. 딸 수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저를 떨어뜨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태석은 말없이 아무 표정도 없이 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 묵묵히 일한 가장이 넌 현실을 모른다는 말을 듣는 순간을요. 하지만 태석의 눈빛엔 화 대신 이상한 고요가 스쳤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의 조용함 같았지요. 도연은 그걸 눈치도 못 채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같은 분들은 안정적인 월급만 받아보셨으니까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 못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수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태석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화를 낸 것도 소리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창문 쪽으로 걸어가 베란다 문을 열었지요. 수진이 따라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도연이가 오늘 좀. 하지만 태석은 딸을 안심시키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내 잘못은 아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오히려 더 깊은 상처처럼 들렸습니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목소리 밑바닥에 눌러 담긴 무언가가 있었지요. 분노, 실망, 아니면 오래 준비해온 어떤 결심? 여러분, 여기서 하나 묘한 장면이 있습니다. 태석은 베란다에 서서 어둑한 하늘을 보며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누군가는 그걸 체념의 미소라고 봤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겐 때가 왔다고 결단하는 표정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오지요? 왜 이렇게까지 조용하지? 왜 화를 안 낼까? 경비 출신이라 무시받아서 참는 건가? 아니었습니다. 태석은 오히려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딸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불편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태석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요. 그러나 도연은 모르고 있습니다. 태석이 왜 그 조용한 경비 일을 택했는지, 그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이유로 검소한 노인으로 살아가는지, 딸의 남편은 지금도 태석을
은퇴한 경비원 정도로 여길 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상대가 사실은 자신이 감당 못할 사람일 때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창가에 서 있던 태석의 미소에는 딱 그런 예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확인했다. 이젠 내가 할 일을 할 때지. 대체 태석은 어떤 사람이고 왜 이렇게 침착할까요? 그가 감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아주 조용하지만 거대한 물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태석은 그날 밤 식탁에서의 말을 잊은 듯 평소처럼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움직였지만 손끝이 아주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거실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붙을 수 없는 기분이었지요. 남편을 사랑했지만 그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빈틈이 더 커졌습니다. 조용한 서재로 들어가니 아버지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 젊은 태석이 안전모를 쓰고 서 있었어요. 바람이 강한 현장 같은데도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은 얼굴. 뒤에는 그를 바라보는 수십 명의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아빠, 수진의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태석은 사진첩을 덮으며 부드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왔나? 아빠한테 미안해요. 수지는 말끝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침착하기만 하던 아버지가 그날따라 너무 작아 보였어요. 딸의 마음은 그 생각 하나로 무너졌습니다. 미안하다니. 태석은 담담했습니다. 도연이 한 말을 내가 대신 사과할 필요는 없다. 아빠 정체, 이제 말할 때 된 거 아니에요? 수진의 말은 떨렸지만 결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누구신지 도연이 알면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밖의 도로 소음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태석은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수진아, 내 남편이 날 존중하지 않는 건 내가 경비라서가 아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엔 약한 사람을 아래로 보는 시선이 있다. 내가 회장이든 경비든 아무 상관없이.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두기엔 너무.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면 태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넌 뭘 잃게 될까? 도연이는 뭘 잃게 될까? 그 질문에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태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둘이 싸울 때마다 그 아이가 장인 뒤에 숨어 해결하려 들지 않을까? 오히려 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고민했다. 말은 길지 않았지만 수지는 아버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왔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진이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아빠를 무시하게 둬선 안 돼요. 태석은 책상 위 사진첩을 손끝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그 속엔 현장 도면을 들고 서 있는 아버지, 젊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태석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드러내기보다 뭔가 다른 걸 기다리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수지는 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아빠는 분노 대신 침묵을 선택한 게 아닐 거야. 감춰진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도연이 절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주말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낮고 굵은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도연의 아버지 민영호였어요. 정장을 차려입어서인지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한 시대를 건설업에서 날리던 흔적이 남아있는 얼굴이었지요. 영호는 들어오자마자 태석을 슬쩍 훑어보았습니다. 예의를 갖춘 듯 보였지만 바라보는 시선에는 단 한 점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태석은 차를 내오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뭐 쉬고 있지요. 영호는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은퇴하신 분이니 편하시겠어요. 집 근처에서 경비일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몸은 괜찮으십니까? 걱정하듯 말했지만 조롱에 가까웠지요. 태석은 아무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일이라는 건 몸보다 마음이 편해야 오래 하는 법입니다. 짧은 말이었는데 영호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영호는 도연의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도연이 말이야. 요즘 투자자들이 줄 서 있지. 어린 나이에 그 정도 회사 키우는 사람 없다니까. 도연은 민망한 듯 웃었지만 그 밑에 감추고 있던 자존심이 반짝 드러났습니다. 그 표정은 태석에게도 보였습니다. 잠시 후 영호는 태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님은 애들 일에 조언 같은 건 안 하시죠? 세상 물정도 잘 모르실 거고.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말릴 기회가 있었지만 그저 물 한 모금만 들이켰습니다. 입꼬리는 조금 올라가 있었고요. 태석은 차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부드러웠지만 선이 분명한 동작이었습니다. 영호는 그 차분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식 웃으며 도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희 장인한테 사업 조언 같은 거 구하지 마라.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도연은 그 말에 고개를 조금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 순간 태석은 아무 말 없이 도연의 표정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한 사람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굳어가고 있는지 이미 짐작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영호는 베란다에서 도연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는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너는 내 방식대로 해라. 너의 가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 그 말은 겉보기에 아들을 위하는 말이었지만 속으로는 더 깊은 오만을 심어주는 말이었습니다. 영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아들에게 넣어주고 있었고 도연은 그걸 아버지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석은 부엌에서 조용히 그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이 상한 눈빛이라기보단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동현 부부가 오래 준비한 여행을 떠나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법 들떠 있었어요. 노바 레저타운 최고급 스위트 객실. 사회초년생 때부터 도연이 꿈처럼 바라보던 그곳이었지요. 최고급 호텔은 안 맞으시죠? 아버님은 집에 계세요. 괜히 실수해서 망신시키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경비 친구분들이랑 식사 한 끼 하세요. 여기 2만 원이요.
도연의 말을 듣고 수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신 건지 캐리어를 닫으며 아버지에게 잠깐 눈길을 줬습니다. 태석은 아무 말 없이 현관 신발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말수가 적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온기가 빠져 보였어요. 두 사람이 집에서 나가자 태석은 조용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복의 정 실장, 민도연 부부 예약 스위트룸에서 프리미엄으로 내려두게. 몇 시간 후 로비에 도착한 수지는 프런트 직원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약된 민도연 이름으로 체크인할게요. 직원은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살짝 당황한 얼굴이 되었어요. 손님 예약하신 객실이 일반 프리미엄룸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단숨에 굳었어요. 뭐라고요? 제가 예약한 건 로얄 스위트인데? 직원은 곤란한 듯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스템상 상위 객실 배정이 취소되었고 현재 가능한 객실이 이것뿐이라. 수지는 상황을 이해하려 했지만 도연의 목소리가 더 빨리 올라갔습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고객을 우롱하면 직원은 고개를 숙이기만 했습니다. 그 태도에서 억울함과 두려움,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직장인의 한계가 함께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매니저 부르세요. 바로 로비의 공기가 답답해지는 것 같았어요. 대낮이었지만 모든 시선이 그들을 향해 쏠렸습니다. 수지는 도연의 팔을 붙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그만해. 직원 잘못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도연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딴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노바 레저타운이 이름값을 못하네. 그 순간 로비 끝에서 누군가 가만히 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석자리, 햇빛이 덜 드는 곳, 검정 캡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 손에 휴대폰만 가볍게 들고 있었는데 눈빛은 로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태석이었습니다. 멀리에서 지켜보는 그의 얼굴엔 분노도 승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확인하는 사람의 표정. 앞선 예고편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직원은 계속 고개를 숙였고 도연은 결국 냉소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관둬요. 서비스 마인드도 없는 사람이 호텔 일을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도연의 말투는 아버지를 대하던 모습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평가하는 시선, 상대의 인품이 아니라 자리만 보는 태도. 프런트 직원은 그저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수지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침묵하는지, 그 침묵이 어떤 무게인지 조금은 알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체크인이 끝나고 도연은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씩씩거렸습니다. 이제 노바 레저타운은 다시 안 온다. 이게 무슨 최고급 서비스야? 그 뒤에서 직원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숙이고 있었는지. 수지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보았습니다. 그날 밤 레스토랑 창가 근처 테이블에서 태석은 혼자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객실 배정 과정, 직원 대응 기록, 그리고 민도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작은 메모. 그는 한 줄 더 적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이 시작일 뿐이라는 듯 아무 표정 없이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첫 번째 경고가 정확히 예정된 자리에 놓인 밤이었습니다. 도연의 회사는 겉보기에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투자 설명회마다 사람들이 몰렸고 젊은 나이에 대표 자리에 오른 그의 모습은 제법 그럴듯해 보였지요.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 속에서 어긋난 숫자들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회계팀 구석에서는 밤마다 컴퓨터 화면을 끄고 다시 켜는 작업이 반복됐어요. 숫자 하나를 움직이면 메모장에서 다른 숫자를 지워야 하는 일들. 팀 직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자라는 속도보다 무너지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는 것을. 노바그룹 감사팀에서 연락이 온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도연의 회사가 진행해온 외주 사업 중 수상한 회계 흐름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누가 신고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사팀이 들고 온 자료는 오래전부터 정확한 날짜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은 회의실에 앉아 담담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도연의 표정은 굳어갔고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한 줄씩 읽어 내려갈 때마다 도연의 손등에 힘줄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도연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팀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라면 충분히 해명하실 수 있겠죠.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회사를 나서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감추려는 듯 평범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팀이 다시 들어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고 짧은 한마디가 돌아왔습니다. 누가 건드린 거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었지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서 넥타이를 풀지도 않은 채 앉아 있었어요. 수지는 말없이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손을 천천히 빼냈어요. 자존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무 일 아니야. 그냥 일이 좀 꼬였어. 수진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도연은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노바 그룹 중앙 데이터실에서는 감사팀이 보내온 자료를 다시 정리 중이었습니다. 그 보고서 한쪽엔 익숙한 이름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오태석 현장 자료 제공자. 직원은 그것을 별것 아닌 듯 넘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이름은 그냥 오래된 기록 속 한 줄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태석은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날의 데이터 흐름을 이미 마음속에서 다 정리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불필요한 힌트를 주지 않았지요. 하지만 도연이 무너지는 방향도 그 무너짐 끝에서 어디에 다다를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회사는 감사팀의 요구 때문에 흔들리고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 사이에서 수지는 어디에 마음을 놓아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밤늦게 들어온 도연은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옷도 갈아입지 않고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휴대폰 화면엔 투자자들의 연락이 끊긴 흔적들이 남아 있었지요. 읽지 않은 메시지, 닫아버린 파일들. 수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피로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으니까요. 새벽에 오태석이 아침 산책을 하는 시간에 수진이 따라 나섰습니다. 아빠,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해서 나왔어요. 그 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나무 향이 더 진하게 느껴졌어요. 태석은 수진이 팔짱을 끼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같이 걸어보자. 수진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고백처럼 말을 꺼냈지요. 아빠, 도연이 회사 요즘 많이 힘들어요. 태석은 잠시 눈을 떴다 감았습니다.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조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 그 말이 오히려 수진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수진은 마침내 결심한 듯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일부러 그러신 거 맞죠? 태석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을 수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바 레저타운 예약도 그렇고 감사팀 들어간 것도 다 아빠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태석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시선을 고요히 받아들였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아빠, 도연이 잘못한 거 맞아요. 오만했고 아빠한테도 너무 심한 말 했지요. 나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수진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지요. 근데 아빠도 그 사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태석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수지는 더 큰 용기를 냈어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거 잘못이죠. 도연이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빠도 그 돈과 힘으로 도연이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말이 끝나자 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요? 도연이나 아빠나. 수진의 말은 부드럽지만 단호했지요. 아빠는 복수하려고 하신 게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을 바르게 만들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지금 아빠 방식은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쪽에 더 가까워요. 수지는 마지막 말을 힘겹게 꺼냈습니다. 아빠, 우리 집 지금 누가 맞고 틀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하나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지 잔인하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아빠가 조금만 다르게 해주면 좋겠어요. 태석의 발에 자갈돌이 걸렸어요. 살짝 차서 길에서 걷어냈습니다. 새벽이라 소리가 크게 들렸지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했습니다. 수진아, 내 말이 맞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생각을 내려놓는 묵직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에 남아있는 건 분노가 아니라 딸의 말을 받아들이는 온기였습니다. 태석은 짧게 말했어요. 다시 생각하마. 그 말로 모든 게 다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수지는 그날 밤 아버지가 이제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려는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의 마음 한쪽에서는 묵직한 돌이 조금은 치워진 듯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조금은 두려움도 생겼지요. 바뀐 방향이 남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아버지가 어떤 결심까지 이어가게 될지,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석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 수진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지요. 아빠도 도연이를 돈과 권력으로 압박하고 있어요.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쪽에서는 사위의 오만함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딸의 눈물이 지워지지 않았지요. 결국 태석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는 것 같네. 다음 날 노바 그룹 감사 담당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짤막한 한마디만 남겼지요. 감사는 잠시 보류하게. 결과는 내게 보고하지 말고 현장 교육팀에만 전달하게. 그 한마디로 모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도연의 회사에 잡혀있던 제조사 칼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당장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살얼음 위에 서 있는 셈이지요. 며칠 뒤 도연 회사에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노바 그룹 감사는 조건부 보류합니다. 단 대표 본인이 현장 안전관리 실습 과정 이수 시 기존 거래 유지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도연은 처음엔 이 문장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실습? 내가 왜? 뒤돌아서며 투덜거렸지만 노바와의 계약이 끊기면 회사는 바로 무너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수지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감사가 멈췄어요. 혹시 아빠가? 태석은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기회는 한 번이면 충분하지 않겠니? 수지는 그 말만으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복수를 내려놓았고 남편에게 다시 한번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남겨두었지요. 도연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현장 실습? 그동안 자신이 무시했던 땅바닥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었지요. 그것이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감사 보류를 읽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압박이 느껴졌어요. 그 밤 도연은 가족 단톡방에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주 정도 좀 바쁠 것 같아. 회사 일 때문이야. 메시지를 보낸 뒤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직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지요. 이번 조건부 보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태석이 만든 작은 다리였다는 사실을. 그 다리가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 도연은 아직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요. 세상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따뜻한 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도연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들의 땅바닥을 다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노바 레저타운의 저녁 공기는 묘하게 긴장감이 감싸고 있었어요. 10일 전 초대장을 받은 그날부터 도연은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시대가 오는 거야. 그렇게 믿고 있었지요. 행사장 입구는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도연은 자신이 꽤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했지만 상대는 예의만 갖추고 금세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사실을 도연은 크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안에 반드시 자신을 알아보게 만들겠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고 와인이 한 잔씩 채워질 무렵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어요. 명예 회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도연은 무심히 고개를 돌렸다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입구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은 바로 장인 오태석이었어요.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가슴이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작업복을 입고 조용히 아파트를 돌던 그 모습은 없었어요. 잘 다려진 수트 차림에 그 어떤 사람보다 안정감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지배인이 마이크를 잡았지요. 노바 레저타운을 설계하고 초기 안전 인프라를 세우신 창립자 오태석 명예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순간 식장이 고요해졌어요. 도연은 의자에서 그대로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며칠 전 했던 말들이 쉴 새 없이 떠올랐지요. 아버님은 경비 출신이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건 모르시고 호텔에서 괜히 망신시키지 말고 집에 계세요. 옆자리에서 수진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어요. 도연은 시선을 어디에도 둘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수진이와 장인은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인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자신이 가장 낮게 취급했던 사람이 이 방에서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그대로 짓눌렀습니다. 태석은 환영 인사를 받으며 천천히 테이블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도연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도연의 손끝이 떨렸어요. 민 사장. 태석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낮은 목소리였는데도 도연은 등을 곧게 펼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제멋대로 굳어버린 느낌이었지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수진이 급히 팔을 잡아줬습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 안 됐는데 그런 생각만 머릿속을 채웠지요. 태석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노바의 안전은 땅바닥에서부터 시작됐네. 그 땅바닥을 깔보면 언젠가 큰 값을 치러야 하네.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안이 말라붙었어요. 감히 변명할 단어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용히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난도 연민도 아닌 단지 사실을 확인하는 눈들이었지요. 도연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억울함도 오만함도 체면도 다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힘겨웠어요. 등 뒤로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보. 그 목소리 하나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깨달음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돌아갈 곳이 어딘지는 지금 벌어진 일들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그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일어나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이면서도 또 다른 시작이 예고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만찬장이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의 대화가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바닥에 있었지요. 오늘은 그곳이 그의 자리였습니다. 만찬장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도연이 아직 완전히 일어서지 못했을 때 태석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리모컨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미세한 동작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첫 화면이 밝혀졌습니다. 음성 파형이 천천히 흔들리더니 도연의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어요.
아버님은 경비 출신이잖아요. 현실적인 돈의 흐름은 전혀 모르시고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에 깃든 얕봄과 가벼움이 식장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살짝 숙였고 누군가는 어딘가 애써 시선을 돌렸어요. 두 번째 화면이 이어졌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CCTV 화면이었지요. 도연이 손가락으로 직원을 몰아붙이던 장면.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만 숙였고 그 표정이 화면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도연에게 차가운 바람처럼 다가왔습니다. 본인 얼굴을 본 순간 도연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화면은 몇 장의 보고서로 바뀌었습니다. 사건 기록, 직원의 진술, 당시 남겨진 항해 메일 내용. 길게 보여주지 않아도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흔적들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뜬 화면이 모두의 시선을 붙잡았지요. 프런트 직원의 근무 이력. 짧은 소개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바 레저타운 초기 토목기술팀. 창립자 오태석에게 현장 안전 교육을 받은 일기 직원. 좌중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하는 작은 숨 같은 반응들이 흘러나왔어요. 그 직원이 했던 말과 표정, 도연이 그날 내뱉었던 말, 그리고 지금 이 화면.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석은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도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사람이 내 첫 제자였네. 짧은 한마디였어요. 특별히 감정도 없었고 누구를 탓하는 톤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억 속에 넣어두었던 이름을 그저 조용히 부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말이 도연의 가슴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고 변명은 더더욱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이 잠시 멎는 듯 했지요. 태석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박수치는 사람도 없었고 비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적은 오래 이어졌고 그 정적 속에서 도연은 자신이 무심코 흘린 말들이 어떤 사람들의 역사에 흠집을 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남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말을 건네려다가도 남편의 긴장한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지요. 도연은 바닥에 두 손을 짚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꾸짖는 사람은 없었지만 불을 보는 것처럼 확실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요. 만찬장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 한가운데서 도연의 오만함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만찬장의 공기가 조금씩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스크린도 꺼지고 사람들의 시선은 흩어졌지만 도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때 식장 입구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에 익은 발소리가 느리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도연을 발견하자 굳은 표정이 와락 일그러졌습니다. 도연의 아버지 민영호였어요. 그는 며칠 전부터 회사를 뒤흔들고 있는 감사 문제 때문에 자정 가까운 시간에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그러다 우연히 업계 지인을 통해 아들의 일이 노바 내부에 퍼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민영호는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 아들이 있는 쪽으로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어깨에 힘이 빠져 있었고
눈가에는 오래 눌러왔던 피로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을 때 민영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그 한마디에 도연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무릎은 그대로였지요. 얼굴은 들고 싶었지만 차마 들 수 없었습니다. 민영우는 아들의 옆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태석이 회장이란 사실에 경악했지만 조용히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 서 있는 태석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래전 서로를 스쳐 지나갔던 적이 있는 듯한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영우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석 형님, 목소리는 거의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 말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돈, 명예 그 얘기만 했어요. 그게 사는 법이라고 가르쳤지요.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도연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죄가 자신에게 던지는 무게가 숨을 조여오는 듯 했어요. 태석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탕탕 울리는 감정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래 묵은 먼지가 살짝 털리는 듯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영호 씨. 태석은 조용히 이름을 한번 불렀습니다. 그 다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상대도 그리고 아들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영우는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엄격함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쪼그라든 어른의 후회 같은 것이 잔잔하게 배어 있었지요. 도연아,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제는 스스로 알아야 한다. 도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네, 아버지. 짧은 말이었는데도 심장이 깊숙이 저며 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태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도연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안내하겠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결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말이 길어지지 않게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잘못하면 조사 다시 시작되네. 하지만 배울 기회는 주겠네. 그 말 속에 비난도 없고 동정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하나뿐이었어요. 선택. 도연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아주 조용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장 무시해왔던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걸. 만찬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 순간은 한 남자의 몰락이 아니라 서서히 시작되는 재건의 시간이라는 것을. 노바 레저타운 직원 통금 버스는 아침 6시 정각에 정문을 지나 들어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직원들 틈에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흰 장갑을 낀 손은 어색하게 굳어 있었고 작업 신발을 신고 걷는 것도 새삼스러웠습니다. 안전관리팀 막내. 그가 오늘부터 맡게 된 자리였습니다. 안전조끼를 건네며
팀장이 짧게 말했다. 민도연 씨, 오늘부터 우리 팀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대신 틀리면 바로 배우면 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서 있었지만 심장은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그동안 자신이 가장 낮게 여겼던 위치였고 이제 그 자리가 자신의 첫걸음이 되었으니까요. 작업 구역으로 이동하는 길, 바람이 해안을 스치며 흙냄새를 실어왔습니다. 도연은 그 냄새가 괜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책상 냄새, 금속 냄새, 카페 라떼 냄새 속에서 살아왔는데 오늘은 땅과 철과 물의 냄새가 먼저 스쳐왔지요. 팀장은 손전등을 들고 바닥의 틈을 비춰 보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갈라진 틈은 여름 장마 오면 바로 문제납니다. 사람은 안 다쳐도 운이 나쁘면 배수 틀어지고 여러 불편 생기지요. 도연은 고개를 숙여 틈을 보았습니다. 작고 사소해 보였어요. 그동안 자신은 이런 틈을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야 맞았습니다. 팀장은 다시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민 씨, 이 틈 어디서부터 온 줄 알겠습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바람이 뺨을 스치며 조금 싸늘해졌습니다. 팀장은 조용하게 그러나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관리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다니고 뛰고 그냥 살다 보면 땅이 이렇게 조금씩 말을 합니다. 틈이 벌어진다고요. 그 말은 그저 오랜 세월 들여다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틈을 다시 바라봤어요. 손끝으로 흙을 살짝 만져보았어요. 가루가 묻어났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흙이었는데 여기엔 수많은 발자국과 계절이 쌓여 있었습니다. 팀장은 장갑을 든 손으로 도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 일 고된데요. 사람을 지키는 일입니다. 처음엔 잘 모릅니다. 하루, 이틀 하다 보면 땅이 말하는 게 조금씩 들리지요. 도연은 대답 대신 작업 조끼끈을 조금 더 꽉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그의 손끝이 스스로 힘을 찾은 느낌이 들었어요. 점심 무렵 도연은 걸레를 들고 바닥 배수로 안쪽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목이 뻐근했고 허리는 쉽게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짜증은 나지 않았습니다. 물때가 묻은 손을 바라보며 그는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게 사람들의 하루였구나. 팀장과 베테랑 직원들은 그를 특별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실습생이 아니라 새로운 막내로 대했지요. 가르칠 건 가르치고 틀리면 고쳐주고 가끔 웃어주고 가끔 모른 척 배려해주고 그 어떤 말보다 그 평범함이 도연은 꽤 좋았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팀장과 직원들이 먼저 인사를 하고 돌아가자 도연은 혼자 남아 잠시 바닷가 바람을 맞았습니다. 작업복에 묻은 흙이 팔꿈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흙을 손으로 털어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깔보던 자리가 이렇게 넓었구나. 누가 듣지도 않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건 하루 동안 그가 느낀 모든 것이었습니다. 태석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고 말을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도연이 혼자 느끼도록 두었습니다.
바람은 고요하게 불었습니다. 첫날의 묵직한 피로가 조금씩 어깨에 내려앉고 있었지만 그 피로 속에 희미한 뿌듯함이 스며드는 걸 도연 본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다음 날을 조금 더 버티게 만들겠지요. 3개월의 실습 기간이 끝나갈 무렵 노바 레저타운의 아침 공기는 예전보다 맑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어느새 모닝커피 대신 물통을 들고 다녔고 작업복 팔꿈치에는 지워지지 않는 흙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흔적을 민망하게 여겼을 텐데 요즘에 그는 오히려 그 흔적이 하루를 버텼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실습날 팀장이 말했어요. 민 씨, 이제 혼자서 점검해 보시지요. 그 말은 평가가 아니라 인정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전등을 켜고 땅바닥 이음새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흙먼지가 살짝 날렸지만 그는 눈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풍경이었지요. 점검을 마치고 돌아오자 베테랑 직원이 말했습니다. 민 씨 저번 장마 때 아이 넘어질 뻔한 거 막았죠. 잘했어요. 그 말에 도연은 조금 늦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칭찬이라는 게 이렇게 묵직하게 마음에 남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오후 태석이 조용히 그를 불렀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햇살이 길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도연은 문 앞에서 멈춰 섰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석은 특별히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지요. 여기까지 수고했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잠시 막혔습니다. 3개월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종류의 피로와 뿌듯함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고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외면했던 것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지요. 태석은 도연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의자를 밀었습니다. 도연아, 부드러운 부름이었어요. 그 안에는 과거의 실망도 오늘의 평가도 앞날의 기대도 어느 하나 과하게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늦어도 변할 수 있다. 도연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태석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시험하는 게 아니네. 믿고 지켜보는 거지. 그 말은 가르침처럼 들리지 않고 지켜본 세월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감상 같았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아내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고생했어. 그 말에 도연은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3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난히 고요한 시간 속에서 따끈한 떡국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젓가락을 들고 있던 도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태석은 떡국 한 숟가락을 뜨며 작게 웃었습니다. 말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 사이가 변한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지요. 철없는 도연이 새롭게 어른이 되어간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갑질은 가정교육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음이 훈훈해지셨다면 댓글도 주시고 친구들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